반갑습니다. 저는 수유 너머 아래서 공부하고 있는 지호라고 하고요. 지호는 사실 필명이에요. 글을 쓰면서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름이고 제 본명은 최은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막상 오니까 되게 좋네요. 소박하게 보이고 여기 분위기가 되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따뜻해 보여가지고. 네.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 작가고요. 러시아 작가의 죄와 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죄와 벌은 1866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50년 전에 쓰여진 건데 아직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필독서로 이렇게 읽히고 있는 것, 그리고 여전히 이 사람에 대해서 당대 톨스토이와 이렇게 견주어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그때 했던 이 사람이 가졌던 생각들이나 책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유효한 부분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아마 이 물음 자체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물음 자체가 그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편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는 후대 그 사상가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많이 끼쳤는데 그 끼친 부분이 인간 심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간 심리를 이토록 날카롭고 이토록 깊이 있게 파헤친 작가가 거의 전무후무하다고 할 수 있겠죠.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나는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도스토옙스키로부터 배웠다라고 말했을 정도니까 후대 사상가들한테 큰 영향을 끼쳤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도스토옙스키가 제가 생각하기엔 천재라고들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대단히 뛰어나서 그랬다기보다는 이 사람 삶 자체가 그랬어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거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회전목마 타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삶을 살았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이 모스크바 의사 출신, 의사 집안의 아들이었는데요. 당시 러시아는 봉건사회, 그러니까 계급사회였어요. 귀족과 농노가 있는 계급사회에서 의사는 지금으로 치면 조금 중산층 정도 될까요? 귀족은 아니지만 잡계급이라고 불리거든요. 잡일한다는 그 잡계급이에요. 잡계급에 속해서 기술직인 거죠. 잡계급에 속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못 살지도 않고 아주 그렇다고 귀족 대우 받으면서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그 토지를 조금 소유하고 있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버지는 굉장한 폭군이었고요. 어머니는 말 그대로의 어머니, 그 어머니상 가진 자상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그 영지를 소유하고 있던 그 농노들한테 살해당하는 일을 겪게 돼요.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폭군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 저 사람 정말 그냥 죽었으면 이런 생각을 혼자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 속에 죄의식이 생기는 거죠. 내가 혹시 그 말을 해서 이런 식의 말이 그런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간질병을 앓게 되거든요. 평생을 이 사람에게서 따라다니는 간질병 박작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던 그 아버지로부터의 이건 사실 나중에 이 사람의 그 유작인 까라마조프 형제에서 친부 살해라는 소설로 이제 또 다뤄지게 되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아버지와의 그 일들을 겪고 간질병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에다가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고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공병학교를 들어가는데 공병학교에서 당시에는 마땅히 이렇게 멋을 낼 만한 어떤 지금의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유행이다 이렇게 조금 내가 멋쟁이다 이렇게 할 만한 게 뭐였냐면 코트에 달린 단추, 이 단추가 어떤 단추인가, 무엇으로 만든 단추인가, 그리고 신사들은 모자를 쓰는데 모자에 달린 깃털 이런 걸로 그 어떤 깃털을 꼽느냐 이런 것이 당대 굉장히 큰 이렇게 유행을 타고 나는 좀 세련됐다 이런 걸 갖는 기준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공명학과 다니면서부터도 내기하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잔내기 이렇게 뭐 주사위 같은 거 하는 내기 같은 걸 좋아해서 돈을 왕창 다 잃었다가 또 이렇게 따서 또 즐거움을 맛보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계속 아버지한테도 돈 보내달라고 학교에 갔는데 돈이 없다고 편지를 계속 쓰게 되는데 이거는 지속돼요. 일평생을 가난에 부대끼면서 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도박 중독자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내기하는 거 좋아할 때부터 이미 싹을 보였는데 그 후에 이제 더 심해져가지고 온갖 도박장을 돌아다니면서 도박을 해요. 그러니까 공병학교를 제대를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 자기는 이제 아버지는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되길 바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이제 문학의 길을 걷겠다 해서 작가의 길을 가거든요. 근데 작가의 길을 가는데 첫 작품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발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친구가 당대 최고 평론가죠. 평론가 벨린스키라는 평론가한테 이 도스토옙스키가 친구한테 내가 한번 글 한 편을 썼는데 한번 봐주지 않으련 하고 보여줬더니 이 친구가 놀란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글을? 이러면서 그 평론가한테 보냈고 그 평론가가 읽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새벽에 도스토옙스키의 집을 찾아와요. 집을 찾아와서 당신은 우리 러시아 최고의 작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막 격찬을 하죠. 그러면서 허영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제 새내기가 아직 젊은 새내기가 책 한 편 썼는데 그걸로 당대 평론가한테 당신은 우리 러시아를 책임질 작가가 될 것이다라는 평을 들었으니까 막 이제 막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작품은 바로 곤두박질 쳐요. 벨린스키로부터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 두세 작품 내면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벨린스키라는 사람이 사회주의자였어요. 사회주의자여서 그 사람의 영향을 이렇게 막 받게 되는데 글을 쓰면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꾸준히 출판사로부터 원고를 청탁을 받게 되는데 이 원고 청탁 받아서 글을 쓴 모든 돈들이 도박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도박을 해서 빚을 갚게 되고 빚을 얻게 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먼저 출판사에 내 원고 좀 받아주련 이렇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죠. 주객이 전도되면 그렇잖아요. 뭐 원고료를 그러니까 출판 마감일을 언제까지 내가 이때까지 글을 다 써주겠소 라고 한 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책을 써야 되고 여기다가도 책을 써야 되고 여기다가도 책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이 사람한테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생계 수단이었어요. 빚 갚기 위한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한평생 그렇게 빚에 쫓겨 살았고 또 거기에 도박 중독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형이 잡지사를 하다가 망해요. 형이 잡지사를 하다가 망하고 죽게 돼요. 죽게 되면서 그 형의 처자식들까지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 그래가지고 처자식들을 다 자기가 데리고 오거든요. 이거 무슨 자신감인지.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지인들한테 돈 빌려달라는 편지를 어마어마하게 쓰는데요. 그 편지가 우리나라에 출판돼서 옛날에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지금은 절판돼서 나와 있지 않은데 그걸 읽다 보면 정말 징글징글하게 그러니까 편지 내용의 90%가 돈 빌려달라, 돈 좀 달라 이 얘기 아니면 하나는 내 조카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죠. 내 조카가 조금 비실비실 되고 있는데 어디 그쪽에 자리 하나 있으면 얘 취업 좀 시켜주라 이런 내용이에요. 90%가. 그래서 한간에는 도스토옙스키의 필력은 돈 달라고 하는 편지에서 필력이 생겼다. 네, 진짜 절절하죠. 네, 거기서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징글징글하게 그걸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부인이 속기사였어요. 왜 이 사람한테 속기사가 필요했냐면 출판 마감일에
글을 보내야 되는데 글씨를 쓸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불러주고 이걸 빨리 쓸 수 있는 사람이 예.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기사를 고용하기에 이르는데 그 속기사가 이 사람의 두 번째 부인이 되고 이 부인이 굉장히 젊으면서도 똑똑한 여성이어서 말 그대로 내조를 잘한 거죠. 그 도스토옙스키가 말년에 작품 활동을 그렇게 또 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인의 공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원고를 다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 이렇게 몰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도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살았던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 나중에는 이렇게 빚져가지고 해외로 도피도 하거든요. 해외로 부부가 도망도 가요. 도망도 가는데 그 도망가면서 유럽의 피렌체 뭐 이런데 도시들 밀라노 이런 도시 돌아다니면서 쫓겨서 사는데도 그땐 또 새로운 도박장의 세계를 빠지면 룰렛 도박이 그 유럽에서도 유행이었나 봐요. 그 룰렛 도박에 또 빠져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도박을 하고 나서 떨어지는 자기의 어마어마한 자기 우울감과 자기 죄책감과 부인 찾아와서 내가 다시는 안 그런다고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이래놓고서는 또 다시 돈 한 푼이 생기면 도박장으로 가는 그 자신의 모습 안에서 저는 그 인간이라는 것이 참 모순되고 되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삶에서 절절하게 깨달아갔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에서도 단지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것도 자기 내면에서 오는 그 아픔이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저작들을 보면 그래서 모든 인물들의 그 표면적으로만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 심리를 꿰뚫을 수 있지?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읽고 있다 보면은 소름이 끼쳐요. 왜냐하면 나도 이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좀 온순해 보이지만 나도 가끔은 진짜 저 인간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 있고 지질이 볶고 싸울 때 있어서 울분이 솟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저작에서 그는 사람의 그런 면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손을 한번 딱 들으면 책을 수르륵 읽히는데 그리고 읽으면서도 막 이렇게 탁탁 들어와요. 그런데도 한번 읽기까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내가 이걸 읽으면 또 얼마나 정신적으로 바라락 떨게 될까 이런 이렇게 느낌을 주거든요. 그 이중적인 그 양면적인 느낌이 제가 생각했을 땐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저작에 인간 심리가 나와 있는데 이 도스토옙스키 소설은 전체를 보면 약간 이렇게 나눠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등단을 해서 사회주의 사상가들과 이렇게 많이 어울렸던 시기가 있고 그 말년에 그러니까 중간 지하로부터의 수기라는 작품 이후부터는 또 다른 그 사회주의 사상을 완전히 버리게 돼요. 완전 버리고 러시아 민중은 위대하다. 민족주의적인 사상으로 발전을 해서 그 사람의 장편들은 그러니까 5대 장편이죠. 죄와 벌, 그리고 백치, 미성년, 악령, 그리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렇게까지는 모두 그 하나의 물음 제가 생각했을 그 신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로 그 물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쭉 훑어가는 어떤 과정에 있는 소설들이거든요. 이렇게 이 사람의 사상이 바뀌는 데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벨린스키라는 그 작가를 만나면서 그 작품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어울리는 친구들이 전부 이제 사회주의 사상가들이었는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러시아 당대 시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가 당대는 아직 봉건 제도가 남아있던 사회였고 그 황제 니콜라이 1세 황제 치하에서 그 다스림을 받던 시기였는데 러시아가 그런 시기에 이미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미 산업혁명 겪고 근대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렇게 문물이, 서구 문물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였어요. 한마디로 러시아가 근대화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 과도기에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서구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문물들을,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농촌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걸로만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농노제 폐지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사상들을 주도하는 지식인 파들이 신봉하는 그 서구주의가 있고, 한쪽에는 아니다. 우리 지금 이 러시아 민중들 고유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우리 러시아는 더 부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통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쪽 한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팽팽하게 대립해서 놓여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서구주의자들은 당시에 이제 귀족들이 점점 세력을 불려가면서 농노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억압이 심해지고 착취가 심해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린 모두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 민중들을 계몽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던 거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의 국교거든요. 국교인데 그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것, 대지를 사랑하는, 그 농사를 짓고 대지를 사랑하면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럽 문물 같은 거는 그걸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걸 더 키워야 한다. 그것이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쪽이 그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귀족들이나 그 황제들이 이런 포갑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극복해 나갑시다, 이런 말만 하니까 그것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느냐. 지금 그 일반 서민들도 농노와 다름없이 가난에 그러니까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날아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라는 입장들이었어요. 도스토옙스키도 그 입장이었어요. 러시아를 개혁해야 한다, 계몽해야 한다, 민중들을 계몽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페트라셰프스키라는 비밀 서클에 가담을 해요. 가담을 해서 거기에서 그 같이 그런 책들을 읽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그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 80년대 이때 사회 개혁해야 된다고 했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암암리에 모여서 이렇게 책 읽으면서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클에 가담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니콜라이 1세 황제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곳곳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개혁하자는 의견을 내면 자기 자리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끼를 뿜으면서 내가 얘네들한테 이 혁명의 기운을 잠재우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페트라셰프스키 이 비밀 회원들이 모인 날 여기를 급습합니다. 급습해서 모조리 체포돼요. 모조리 체포돼서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모두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돼서 도스토옙스키도 당연히 끌려가게 되는 거죠.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사형을 그때 당했다면은 저희가 이 책을 읽지를 못했겠죠. 정말 영화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그 사형을 앞둔 바로 그날, 그 동이틀 무렵 아침에 이제 모든 그 회원들이 그 앞에, 영화 한 장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렬로 이렇게 쭉 나란히 이렇게 섭니다. 서가지고 앞에는 총을 장전한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총을 장전해서 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정말 기적처럼 저 멀리서 말을 달려와서 멈추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잠깐 멈춰라고 하고서는 그 사람의 가지고 온 거를 봤더니 사형을 시베리아 유형으로 바꾸라는 황제의 특사가 내려진 것을 집행관이 소리 높여 읽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행들이
사형에서 시베리아 유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이거는 황제의 계략이었어요. 그 서구주의자들이, 그 불순한 세력들이 황제를 넌 폭군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느 한 애들을 잡아다가 사형을 시켰다가 이거를 시베리아 유형으로 바꾸라는 특사를 내려서 목숨을 구해주면 나를 너그러운 황제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꾸며낸 연극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이제 몰랐으니까 나중에 밝혀진 게 그런 연극 계략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먹혔을지 몰라도 도스토옙스키한테는 실제로 먹혔어요. 그래서 되게 황제 되게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너그러운 분이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중노동 징역살이 하는 벌을 받고 가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가 막상 이제 가서 본 것은 자기가 바깥에서 했던 것과 또 다른 면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경험이 죄와벌 안에 녹아 있어요. 그 죄와벌 안으로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죄와벌의 주인공은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입니다. 법학도예요. 굉장히 자의식이 강하고 엘리트 의식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법학도인데, 이 사람은 똑똑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는 게 돈이 없어요. 그 자기 엄마랑 여동생 둘이서 온갖 서두른 일을 해가지고 이 라스콜리니코프의 학비를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정말 허름한 요만한 골방 같은 데서, 다락방 같은 데서 생활을 하는데, 이 다락방에서 생활하는 생활비도 없을 뿐더러 하숙비도 제대로 못 내서 주인을 피해 다녀요. 주인 만나면 돈 내라고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학교도 안 나간 지 오래됐어요. 휴학해가지고 학교 안 나간 지도 오래됐고, 집에서 하루 종일 생각을 하죠. 내가 설사 학교를 나와서 조금 이렇게 지나면 조금 급 높은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그 급 높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돈이 없는데 여동생이 그 편지를 보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동생이 뒷바라지 하는 것을 하도 안 되니까 여동생이 돈 많은 늙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기로 했다. 그 사실을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알려오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가뜩이나 괴로웠는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가면 조금 급 높은 공무원이 돼서 그럭저럭 그런 삶이 될 텐데, 내가 뭐라고 이 두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하는가. 이 선택이 앞으로 더 큰 희망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여동생이 돈 많은 여자한테 그냥 이렇게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부담감과 그 책임감에 따르는, 나오면 둘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를 졸업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부담감과 어떤 부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남들처럼 돈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희생 없이도 내 뜻을 펼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날 한 날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 어느 술집에서 마르멜라도프라는 남자를, 술주정뱅이 하급 말단 공무원을 만나게 돼요. 이 하급 말단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라스콜리니코프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시작을 합니다. 그 하소연인 즉슨 자기 딸 소냐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창녀 일을 한다. 몸을 파는 일을 한다. 나가 아버지라는 사람이 딸을 창녀 일 하도록 나는 하루하루 너무 괴로워서 술로 달래면서 살고 있다.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생각하게 돼요. 내 학비를 벌이를 위해서 돈 많은 늙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여동생 두냐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창녀일을 하는 소냐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생각을 하게 되죠. 만일에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된다면 범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돈을 훔치고 싶다거나 내가 무언가를 욕망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 와중에 그는 떠올리게 됩니다. 자기가 돈풀이를 위해서 전당포 노파에게 물건을 맡기는데 이 전당포 노파가 굉장히 고약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건은 싸게 들여와가지고 이자는 높게 불러서 못 갚게 한 다음에 그걸 자기가 가로채는 거죠. 이 노파는 나이도 많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골골대요. 오늘 내일 하는 노파인데 욕심은 많아서 여전히 사람들의 돈을 그렇게 갈취를 합니다. 그래서 라스콜린코프는 생각하게 돼요. 저렇게 사회에 아무 쓸모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파가 있고 한쪽에는 나와 같은 싱싱한 앞으로 전도 유망한 싱싱한 젊은이들이 있어. 그것도 많이. 왜냐하면 이 사람의 돈이면 이 사람들 10명을 공부시킬 수 있을 테니까. 사회에 나가서 더 잘 살도록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놓고 저울질을 합니다. 저울질을 하니까 한쪽으로 기울죠, 당연히. 그 저울 추에서만큼은. 그렇다면 그 사람의 돈을 가져다가 내가 나중에 이걸 공부를 해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 작은 범죄 하나는 씻길 수 있지 않을까? 그걸로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7시에 저녁 7시에 전당포 노파를 살해를 그 하숙집 밑에 있는 도끼를 들고 무서운가요? 도끼를 들고 살해를 하러 가요. 살해를 하러 가서 전당포 노파를 살해를 하고 그 시각에 집으로 들어오고 있던 전당포 노파의 여동생까지 죽이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서 그 전당포 노파의 어떤 그 작물들이 그 몸에 지닌 작물들이 있었는데 그 작물들만 대충 훔쳐다가 황급하게 도망을 쳐요. 그리고 그 작물들을 어느 이렇게 허름한 돌담 같은 데다가 묻어버려요. 묻어버리고 집으로 내빼죠.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그 노파를 죽이고 갈취한 돈으로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죠? 작물들을 모두 다 묻어버렸잖아요. 완전 범죄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묻어버린 거거든요. 묻어버리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랬다면 나는 뭘로 하려고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이렇게 추적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심리로 그 이유로 죽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작물들을 모두 다 내팽개치고 내뺐어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한 그 범죄 하나로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살도록 만들어주면 나의 이 범죄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이성적인 사고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막상 살해를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동생과 이제 그 엄마가 여동생 그 결혼건으로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 하루 종일 열병을 앓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꿈을 꿔요. 꿈 하나를 꾸는데 그 꿈은 자기가 이제 다시 전당포 노파의 아파트로 찾아갔더니 전당포 노파가 의자에 그냥 이렇게 앉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서 왜 이 여자가 살아있지? 이러고서 옆에 있는 도끼로 그 여자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또 내려칩니다. 꿈에서도 내려쳐요. 내려치는데
근데 몸만 이렇게 뒤뚱뒤뚱 할 뿐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칩니다. 근데 더 몸만 더 흔들려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봤더니 노파가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어요. 너무너무 소름이 끼쳐서 계속해서 내려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노파는 점점 더 웃음만, 네, 점점 더 크게 웃어요. 점점 더 크게 웃으면서 이 사람은 잠이 깹니다. 그게 어떤 거겠어요? 노파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거기서 마주하는 거죠. 그런 꿈을 꾸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괴로움에 빠지고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궁금하잖아요. 이 사건이 지금 범인을 찾아가고 있는지 마는지 궁금해서 어떤 날은 자기도 모르게 경찰을 만나서 경찰한테 사건 수사가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됐는지 막 얘기를 듣는데 말도 안 되는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은. 그러니까 얘는 내가 범인이라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을 거야 하면서 자기 범행 얘기를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경찰은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그럴듯한데? 그럴듯한데? 얘가 진짜 범인이라면 지 입으로 또 뭐 이렇게 말을 할까 싶어서 경찰도 혼란스럽고 저는 이렇게 말해놓고 나가서 내가 미쳤지 더 큰 오해만 불러일으키겠구나 하고 후회를 해요. 후회와 다시 또 뻘짓거리 또 하는 게 뻘짓거리의 연속입니다. 그 아파 전당포 그런 말 있잖아요. 범인은 꼭 한번 범행 현장에 다시 간다. 아파트 괜히 또 가가지고 거기 공사하고 있는데 페인트 칠하고 있는 인부들 옆에서 뭐 본 거 없냐고 이런 거 슬쩍 떠보고 사람들이 또 나를 오해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다시 집에 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느끼게 되죠. 그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자기가 정당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범죄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비밀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속에서 고립감을 느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는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가위로 도려낸 것과 같은 고립감을 느꼈다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멋졌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수학 시간이 굉장히 싫었어요. 저는 국어, 사회 이쪽 과목은 굉장히 잘했는데 수학, 과학 쪽은 좀 약했거든요. 근데 특히 수학 시간이 되게 싫어서 수학 시간에 이렇게 교실에 앉아 있으면 전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옆에 애들 중에는 고개도 이렇게 간혹 이렇게 끄덕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쟤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는 걸까? 이러면서 이렇게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나만 이걸 지금 못 알아듣고 있나? 나 혼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나? 이런 걸 느끼고 있었는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세계 전체로부터 가위로 도려낸 것 같은 자기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고립감을 느낀 것이지요. 이것은 그는 자기 범죄의 이성적 판단만 그러니까 논리로서 자기가 범죄 계획을 세웠고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자기가 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이성적으로 행동했던 게 하나도 없었지요. 그거는 라스콜리니코프는 인간은 욕망과 양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라스콜리니코프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고 생각해서 노파를 죽였다지만 사실 그 안을 파보면 어떤 게 있었지요? 자기가 당장 공부하기 어려운 자기 욕망의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그 절박함을 그 사람은 논리로 더 큰 다수의 행복으로 포장하면서 범죄를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그 안에는 결과적으로는 자기 삶에서 우러나는 절망감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출발했던 것을 그는 동시에 관가했던 거였어요. 그 혼란의 와중에 자기 혼자 이렇게 머리 싸매고 있는 와중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제 마르멜라 도프의 딸 소냐를 만나게 됩니다. 소냐를 만나는데 이 소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르멜라 도프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머니는 폐병 환자입니다. 거기에 어린 동생들은 아직 정말 너무 어려요. 이제 걸음마 뗀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녀 일을 하는데 뭐 지금도 여전히 그 직업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당시에는 정말로 심해서 그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직업종이었어요. 같이 그 직업을 가진 여자들한테는 노란 딱지를 발급을 해주는데 그 노란 딱지를 가진 여성들은 낮 시간에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밤이 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옆에 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한번 그 직업을 받아들이면 그 여성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약간 그런 저급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냐가 어린 나이에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건 이 아이의 앞날 동안에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소냐는 매 주어진 자기 삶에 대해서 희망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묵묵하게 자기가 현재 있는 매 순간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게 이상해요. 왜? 네가 커서 설사 네 식구들이 지금 생계를 먹는다고 하자. 그런데 너의 여동생은 그렇게 해서 네가 뭐 대단히 지금 생계 유지해주면은 나중에 커서 대단한 인물 될 것 같아? 걔도 똑같아. 너랑 똑같은 삶 살 거야. 맞잖아. 너 이 직업 가지는 가족들이 어떤 취급 받는지 알잖아. 네 가족들이 이미 나락으로 떨어졌어. 더 앞으로 가봤자 더 큰 절망밖에 없어. 그런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너를 이렇게 가족들에게 희생하면서까지 살겠다는 거야? 라스콜리니코프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는 소냐에게 그렇게 막 퍼붓습니다. 내가 너라면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을 거라고, 그냥 자살할 거라고. 어떤 희망이 있다는 거냐고 막 몰아붙여요. 소냐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죽으면 내 어린 여동생들과 이 보호 살펴줄 사람들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는 그럴 수 없다.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가 답답해요. 한없이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런데도 소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소냐는 신을 믿어요. 신을 믿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 이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라스콜리니코프는 네가 믿는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게 두었겠느냐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그 뒀겠느냐 하면서 강하게 반박을 해요. 그런 와중에 소냐는 묻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신을 믿지 않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라자로의 부활을 읽어줘요. 라자로의 부활은 그 예수님의 부활 시리즈 중에 이제 하나인데 라자로라는 병든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여동생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오빠가 병이 들어서 누워 있는데 우리 오빠가 낫게끔 저희 집을 방문해서 기도를 드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여동생의 청에 너무 감복해가지고 알겠다 같이 가자 해서 갔더니 이미 라자로는 죽었어요. 죽어서 장을 치른 거예요. 장을 치르고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이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예수님께 아유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막 이렇게 탄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가가지고 라자로야 일어나서 나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라자로가 온몸에 붕대를 감고 그 무덤에서 그 동굴에서 걸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 그 부활의 부분, 그 부분을 소냐에게 읽어줍니다. 이 부분은 이 소설에서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 이제 보면은 제가
여기 보면 이제 남은 양초는 비뚤어진 촛대 위에서 이 가난한 방에서 영원한 책을 읽기 위해 기묘하게 만난 살인자와 매춘부를 희미하게 비추며 이미 한참 전부터 꺼져가고 있었다. 영원한 책이라는 게 이제 성서죠. 성서를 읽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비로소 라스콜리니코프는 모든 세상 모두와 단절되어 있다라고 느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비로소 누군가와 소통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소냐, 그 인물은 소냐죠. 소냐와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에게 비로소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가 너무너무너무 답답하고 굴욕적으로 보이지만 이 한편으로는 소냐 앞에 있으면 너무 한없이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 왜 얘는 나에게 이런 편안함을 주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같이 성서를 읽으면서 비로소 고립감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나와서 누군가와 함께 서는 장면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가 앞에 부분에서 하나를 빼먹었는데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러니까 자신이 그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는 동기에는 논리로 정당화했었던 여기 전당포 노파를 두고 여러 명의 다수의 젊은이를 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의 이론이 있었어요. 그 이론이 뭐였냐고 하면 이 세상에는 범인과 비범인이 있다. 범인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인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이거를 되게 이렇게 저급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오로지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인류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들. 일반 그냥 평범한 부류, 범인이 있고 비범인은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카이사르 이런 것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세계에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해놓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살인자라고 손가락받지 않잖아요. 오히려 영웅이라고 추대받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바로 이와 같은 비범인이 내가 그런 비범인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런 비범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파를 살해하는 거거든요. 내가 노파를 살해해서 이 세계를 바꿔보리라.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이 되어보리라 하고서는 살해를 하는 거예요. 비범인들은 그러니까 더 높은 이상을 위해서는 피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자기 스스로 도덕률, 이 세계에서 적용되는 도덕률이 아닌 내가 세운 도덕률의 기준에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노파를 살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 눈에는 소냐는 그냥 범인인 거예요. 이 세계에 뭔가 대항할 힘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만 살다 뿐이지 이걸로 뒤엎어보겠다는 꿈도 꾸지 못하는 굴욕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인데 나는 비범인이 될 사람인데, 그 소냐 앞에 가면 자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보니까 더 고통스러웠던 건 비범인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는 괴롭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더 큰 자기 고통이 오거든요. 그 고통을 오면서 이제 소냐와 만나서 이 범인이 나에게 주는 이 평온함, 이것이 무언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결국은 굴복을 하게 돼요. 그러고선 소냐의 설득에 넘어가서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하고 8년이라는 시베리아 유형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 유영지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의 설득을 당해서 시베리아 유영지로 자수를 해서 왔지만 자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범인처럼 단단한 가슴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죄인으로밖에는 남지 못했다는 생각만 하게 돼요. 이 시베리아 유영지를 소냐가 같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데, 따라와서 한마디로 옥바라지 하는 거죠. 옥바라지 하러 유영지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유영지까지 따라와서 같이 이제 하게 되는데, 모든 그 범죄자들이 라스콜리니코프는 멀리하고 저런 건방진 놈이 있나, 저놈 정말 너무 싫다 이러면서 멀리하지만, 소냐는 우리 천사 왔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것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네들보다 배웠으면 더 배웠고 내가 잘난 놈인데 저것들은 왜 나를 경멸하고 소냐는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하루하루 그 범죄자들과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걸 보게 돼요. 범죄자들이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또 그 안에 갇혀 있지만, 소냐와 하나 다를 거 없이 소냐를 이렇게 우리 천사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는, 그들도 그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살 줄 아는 것이었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믿을 수가 없고 그것들을 다 이렇게 부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만 괴로워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소설에서는 꿈이 참 많이 나와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거대한 어떤 선모충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고 하니, 모두가 진리는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진리만이 옳고 나만이 맞는다는 확신에 가득 찬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내 말이 맞는데 왜 네가 맞다고 하니 하면서 서로를 답답해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뜯으면서 인류가 멸망해 간다는 내용입니다. 꿈의 내용이. 네, 그렇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꿈 안에서 그런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믿을 수 없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믿을 수 없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서로 뜯고 물고 싸우면서 멸망하게 된다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아주 막연하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옳음만을 주장했을 때, 이성적인 지식인들이 모인 사회는 이런 게 무서울 수 있구나라는 걸 막연하게 짐작해요.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난 아침에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저 멀리로 어렴풋하게 뭔가가 보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부분이 뒷장에서 앞쪽에 있을 거예요. 이상한 광경에 사로잡힙니다. 그 부분이 네. 라스콜리니코프는 헛간에서 나와 강 기슭으로 가서 헛간 옆에 쌓아 올린 통나무 위에 앉아 광활하고 황량한 강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대가 높은 간 기슭에서는 탁 트인 주변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멀리 있는 맞은편 강가에서는 노랫소리가 가물가물 들려오고 있었다. 햇살을 듬뿍 받은 건너편 초원에서는 유목민들의 부녀지가 검은 점처럼 희미하게 보였다. 그곳에는 자유가 있었고 이곳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또한 그곳은 마치 시간마저 멈춰버려서 아브라함과 그의 목축들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은 채 눈을 떼지 않고서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은 몽상과 명상으로 이어졌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떤 애수가 그를 설레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바라본 유목민들의 부녀지는 마치 낙원처럼 이곳에서 여기서 그려집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없는 세계예요. 단지 목축을 가꾸는 유목민들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보면서 그는 새로운 삶의 어떤 기대감을 느낍니다. 그 이어지는 바로 다음 문장이 그거거든요. 그는 다만 느꼈다. 변증법 대신에 삶이 도래했고 의식 속에서 무언가 전혀 다른 것이 형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소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속죄를 했는지
뭐 둘이 소냐랑 콩을 볶으면서 8년 후에 잘 살았는지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단지 라스콜리니코프 앞에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가능성만이 놓여져 있어서 그 삶은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여전히 그는 건방지게 살았을 것이다 는 해석도 있고, 또 아니다 회개했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계속 변화된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이 소설에서 마지막에 열어둔 것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에 단정적으로 짓는 옳고 그름의 매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놓여져 있는 삶의 가능성, 그 삶 자체만을 열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이 그 본인이 시베리아 유영지에 가서 사상이 급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설을 읽으면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와 도스토옙스키가 조금 얼추 비슷하게 맞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영지에 가서 실제로 이걸 그 범죄자들과 살아 보니까 자기가 이 범죄자들이 자기를 멀리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야, 내가 왜 여길 들어왔는데?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자는 세상, 너네 같은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서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창하면서 여길 왔어 라고 얘기했는데, 범죄자들은 그래도 너는 엘리트 너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 그 도스토옙스키를 멀리하는 거를 도스토옙스키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가 하나 이상하게 본 것은 이 범죄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이 생계형의 범죄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짜잘한 물건 훔치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죄가 아니다. 사회가 나를 범죄를 저지르도록 내몰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죄 앞에서는 떳떳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는 그래서 몇 년형이다 라고 하는 그 형벌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일 뿐이지 하등의 자기 상관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서도 이와 똑같은 삶을 살 거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그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옥살이 하나 밖에 나가나 이들의 삶의 질은 똑같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이 벌을 받는다는 것이 대단히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속죄합니다. 그들이 속죄하는 것은 오로지 신 앞에서만이에요. 나는 법 앞에서는 무죄이지만 신 앞에서는 죄인이다라고 그 범죄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서 도스토옙스키는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는 무신론자였거든요. 신을 믿지 않았고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계몽시켜서만 그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본 순간 팅해요. 우리 러시아 민중들 속에는 이토록 고귀한 마음들이 모두에게 숨어 있구나. 모두 안에는 삶을 아름답게 자기 삶을 소중하게 대하려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는 건 신이 우리에게 삶을 내려줘서 이 삶이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매 순간이 신에 깃들어 있다라고 믿는 데서 오는 것이죠. 반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요. 어렵나요? 네. 그러니까 신이 내려줘서 누군가 나에게 내려준 삶이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려준
절대자가 내려준 삶이어서 내 삶이 소중한 것이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신성하다는 것이죠. 이 자체로, 그 자체로. 거긴 이미 너무 이 삶이 너무 소중하게 그 안엔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요. 그 자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신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절대자를 위했다라고 했다면 그의 소설들은 교회에서 읽었겠죠. 그의 소설들이 이렇게 대중화되지 못했겠죠. 그의 소설들을 함께 읽는 것은 신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끈질긴 물음은 그는 삶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시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각자의 삶을 소중히 하는 것이 곧 신성한 것이다 라고 믿는 것에서 이야기를 풀어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읽는 작품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편성을 획득한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결말도 삶을, 그러니까 그가 교회 앞에 가서 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런 내용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삶의 가능성만을 놓아뒀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그렇게 이제 해석되게 다가온 것이었는데, 예. 거기서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이제 자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와서 소설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생을 도스토옙스키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물음과 그 이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과연 우리 안에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그것은 어떤 문제인가? 그건 비단 종교적인 것을 떠난 물음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대 장편에 통틀어서 그 물음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죄와 벌은 5대 장편 중에서는 그 앞부분에 속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이렇게 변주돼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변주돼서 또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까지 가면은 아주 방점을 찍는구나 이런 느낌을 확 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뭐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뭐 이런 이분법적인 소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이를 봐야 된다라는 소설로 저한테는 읽힙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소설 안에는 도스토옙스키가 젊은 날에 했던 어떤 그 혼란스러운 사회의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15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그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뭐 그때와 지금의 고민의 차이는 있겠지만 앞날을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데 많이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막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어떤 영화 이렇게 쳐보면 그래서 결말은 사람들은 서둘러 뒷 결말부터 알고 싶어하고 옳고 그름, 죄와 벌, 그리고 뭐 원인과 결과를 딱 양분해서 생각할 때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죠. 이게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어떤 뭐 30대 여성이 갓 낳은 자기 아이를 뭐 죽였다더라. 세상에 이럴 수가. 왜 죽였어? 우울증 때문에. 아주 단편적으로 내리고 말아요. 고3 아이가 옥상에서 뛰어내릴 때 왜 죽었어? 수능에 대한 압박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단지 그것만 있을까요? 그 삶에, 그 삶 안에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그것만 있느냐? 우리는 그 이면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피곤하거든요, 사실. 그 전체를 다 그냥 우울증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게 속 편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근대화의 물결이 휘몰아치는 그 러시아 안에서 그가 했던 고민은 그 신이 있느냐에 대한 물음은 저는 결국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지식인들의 책 읽어서 무언가 우리가 획득하려는 어떤 진리? 그러나 진리는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 매 순간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순간 안에
우리의 진리는 이미 있다고. 저는 도스토옙스키는 그것만이 그 진리를 알아가기 전에 이것을 먼저 봐야 한다고.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어떤 것들만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을 전체로 과정으로 보고 살아있는 과정, 이 소설 안에서 산 과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산 과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살아있는 과정을 전체를 포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어떤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것이 이 삶에서의 구원이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 조금 엉키는데 제가 가장 사실은 같이 읽어보려고 했던 거는 이 문장 하나였어요. 맨 뒤에 이렇게 보시면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집행한 다음에 목숨을 간신히 구하고 나서 그 형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어느 곳에서의 삶이든 그건 역시 삶이고 삶은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것이지 결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곁에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 또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재난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항상 의기소침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이고 거기에 바로 인생의 과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나의 살과 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몸에 호된 자국을 남겼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나의 몸속에서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고 사랑하고 괴로워하며 욕망을 품고 기억을 되새길 줄 아는 살과 피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건 역시 결국 삶인 것입니다. 저는 도스토옙스키의 바로 이 말이 그의 소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산 과정을 중요한다고 하자, 살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본다고 하자,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때가 남아있죠. 도스토옙스키는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겪어봐야 삶의 단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기도 했고, 나락으로 떨어져 봐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단지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어떤 정신적 고통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다가왔던 것,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고립감이었습니다.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그가 받은 진정한 벌이었어요. 그리고 소냐를 만나서 그가 비로소 나와서 자수를 하게 됐을 때 그 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냐가와 함께 성서를 읽는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을 함께 잡았고 소통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을 살핀다는 것, 함께 산다는 것은 저는 아마 이거이지 않았나 싶어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유목민들의 그 공동체 분여지를 보면서 삶의 가능성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산다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함께 갈 수 있는 구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건 단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보편적이고 되게 큰 물음이에요. 사실 큰 해답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서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는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대 이후로 현대까지 이어져 오면서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저는 가끔 이런 것들을 지금 사회에서도 쉽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도스토옙스키가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은 그 사람은 결국 그 혼란 속에서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 먼저 우리 가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우치고 싶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저 여전히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거는 과정에 있으니까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러려면 저도 지금 수유 넘어 아리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같이 투닥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든 각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각자의 삶 안에서 그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얘기는 간략하게 이 정도로 하고요. 뭐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거나 뭐 질문하시고 싶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